그래서 지금 2월 3일 데이터 분석 입문 첫 번째 수업이고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인사 나눴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파이썬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강의실이 평소에는 이제 디자인 수업을 하는 강의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강의실보다 컴퓨터 성능이 월등히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 프로그램은 엄청 많은데 이제 코딩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할 겁니다. 지금 하려는 게 파이썬 설치 여부 확인이에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은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야 돼요. 어떻게 열느냐? 키보드에 보면은 윈도우 로그키 있거든요. 윈도우 키라고 해요. 그 윈도우 키랑 키보드 R을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 왼쪽 하단 구석탱이에 이렇게 실행이라는 창이 나와요. 자, 여기다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네,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컴퓨터에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이었고요. 컴퓨터에서 윈도우 키 플러스 R 누르면은 이렇게 실행이란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cmd라고 입력하면은 이렇게 시커멓게 생긴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나옵니다. cmd 엔터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이썬 한 칸 띄고 빼기 2개 버전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세요.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파이썬 버전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 3.12.54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설치가 필요한 경우, 아마 대부분이 이제 저랑 같으신 경우일 텐데,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파이썬이라고만 표시됩니다. 표시되거나 에러 메시지가 표시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 결과를 보면은, 글자를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파이썬이라고만 딸랑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파이썬이 안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게 되어 있으면 이제 파이썬을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파이썬 설치하는데 방법이 되게 많아요. 뭐 아나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파이썬부터 깔고 이제 파이썬을 이제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파이썬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쪽이라서 이제 파이썬 설치를 하러 들어가 볼게요. 파이썬 설치, python.org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 오늘 날짜가 25년 2월 3일이거든요. 25년 2월 3일 기준 3.12 버전, (3.12) 버전을 내려받아서 설치하시면 돼요.
지금 설치하는 과정은 그냥 같이 진행하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장으로 메모만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설치는 굳이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몇 달 있다 버전 바뀌면 또 내용 바뀌어요. 이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버전들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우리 설 연휴 동안만 해도 벌써 GPT 무너졌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연휴 동안. 진짜 자고 일어나면 뭐가 바뀌어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치 방법은 굳이 뭐 이렇게 기록으로 되게 휘황찬란하게 남길 필요는 없고 그냥 일정 기간 동안만 참고하면 돼요. 대신에 이제 실제 수업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동안 라이브로 계속 타이핑 다다다 따라오는 수업은 되게 싫어하는 수업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파이썬 코딩 수업들 때 아마 거의 그러셨을 거예요. 그 강의 진행하시는 분이 앞에서 타이핑하면서 설명하면은 수업 시간에 겁나 따라치느라 바빠요. 거의 대부분 코딩 수업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날 본인의 수업의 질은 내 타이핑 속도가 좌지우지해. 그러면 수업 그 컨텐츠 놓칠까봐 설명은 거의 안 듣잖아요.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수업 내용은 제가 미리 컨텐츠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리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 직접 설명까지 이 파일 자체를 다 드릴 거예요. PDF로 떠갖고. 그러면 설명까지 다 타이핑할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코드들만 실습해 보셔서 이제 결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설명 반, 실습 반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같이 하는 거는 지금 설치하는 동안만이에요. 자, 계속 이어서 진행해도 될까요? python.org라고 들어오면은 여기 딱 다운로드 들어왔을 때 최신 버전이 지금 3.13.1이에요. 그리고 마우스 딱 올렸을 때 되게 다운로드 받고 쉽게 생겼잖아요. 이거 절대 받으면 안 돼.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혹시 우리 집에 파이썬 최신 버전 깔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그거부터 지우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나온 게 갤럭시였죠? 아이폰은 가을에 나오니까 갤럭시로 합시다. 자, 갤럭시가 바로 요번 달에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잡고 얘기를 해볼게요. 갤럭시가 불과 이제 10분 전에 지금 막 발표를 한 거야. 상황이. 그러면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버전이죠. 그게 이 화면에 있는 요 최신 파이썬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막 발표한 이 갤럭시 최신 버전의 케이스가 많이 나와 있을까? 없죠. 왜냐면 케이스 같은 거는 제품이 발표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 인지했죠? 파이썬 자체로는 데이터 분석이랑 머신러닝 기능이 1도 없어요. 파이썬은 그딴 기능이 없어요. 근데 파이썬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확장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 확장팩 중에 하나가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고 있고 머신러닝 기능을 갖고 있고 그런 거예요.
파이썬이 원래 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학교에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R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는 애가 있어요. 초창기 때는 R이 좀 더 우세했어요. 파이썬이 명함을 좀 못 내밀었어.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은 R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역전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R도 자체적으로 통계 분석 같은 기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얘도 확장팩들 이렇게 깔려야 돼. 근데 R은 확장팩을 출시하기까지 거의 논문 심사 수준의 심의 과정이 있어요. 왜냐면 R 자체가 되게 아카데믹한 애야. 여러 박사들이 모여서 만든 거라서 거의 확장팩 하나를 승인해 주는데 거의 박사 논문 정도의 그 등급이 있대요. 근데 파이썬은 오픈소스야. 그냥 아무나 만들고 싶으면 별다른 심의 과정 없이 다 만들어. 물론 초반에는 에러가 되게 많겠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계속 쓰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R보다 훨씬 기능이 더 많고 좋아졌어요. 단점이 그 좋은 기능을 다 공짜로 풀다 보니까 파이썬이 최신 버전이 나왔어. 갤럭시가 최신 버전을 지금 막 발표했어. 케이스 만드는 사람들 그걸 만들어야 지들이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재빨리 이제 최신 버전에 맞춰서 발표를 한다고요, 케이스를. 근데 파이썬 확장팩은 다 공짜야. 그거 만들어봤자 그 개발자들은 먹고 사는데 영향이 없어. 그 사람들 생업이 따로 있겠지. 그래서 최신 버전 나오든지 말든지 나는 나 하고 싶을 때 업데이트한다, 거의 그래요. 결론은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파이썬 확장팩인데 그 확장팩들이 최신 버전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말을 되게 삥 돌려서 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 따라가면 안 돼요. 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한 단계 낮은 거 깔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윈도우즈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밑에 윈도우스라는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최신 버전이 3.13이었잖아요. 그 밑에 바로 보면 3.12점대 있죠. 네,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까셔야 되는데 3.12.8 중에 종류 되게 많아요. 우리가 깔아야 될 거는 윈도우즈 인스톨러 64비트짜리. 인스톨러라고 하는 애들이 자동 설치 버전이고요. 인베디드 웨이블 패키지는 수동 설치라고 보면 되는데 환경 설정 엄청 빡셉니다. 자, 자동 설치 중에서 요즘 뭐 32비트용 쓰는 사람 거의 없죠? 64비트용 요거 받으시면 돼요. 자, 설치할 때 첫 화면에서 아이고 잘못했어. 그냥 누르면 안 돼. 자, 그냥 바로 설치하시면 안 돼요. 자, 설치 첫 화면에 보면은 맨 밑에 add python.exe to pass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요거 꼭 체크하고 인스톨하세요. 맨 밑에 있는 체크박스 꼭 체크하고 가운데 인스톨 나우 누르세요. 화면 하단에 add python.exe to pass를 반드시 체크하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그렇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하면 요거 인스톨 나우 누르시면 돼요. 혹시 집에서 따로 맥 쓰시는 분 계세요? 네, 안 계시면은 그럼 윈도우 기준으로 할게요.
자, 설치가 다 되면은 아까 그 명령 프롬프트라고 시커먼 창 열었던 거 있잖아요. 걔를 껐다 켜야 돼요. 걔를 닫았다가 다시 열고 다시 열고 파이썬 한 칸 띄고 빼기 2개 버전 요를 다시 한번 칩니다. 이때 설치된 파이썬 버전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일단 파이썬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색이 코딩이니까 이제 뭔가 타이핑을 할 도구가 있어야겠죠. 파이썬 할 때 많이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가장 일반적인 게 주피터라는 애죠. 써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 그림 너무 작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인데요. 그 아나콘다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얘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서 만약에 처음 파이썬 시작할 때 아나콘다로 시작했으면 이거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웹페이지예요. 웹브라우저 띄워놓고 이제 코딩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주피터라고 하는 애가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애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왼쪽에 파일 미리 보기 트리 같은 게 나오는 형태예요. 근데 지금 이 주피터라고 하는 애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웹브라우저 기반이기 때문에 그 웹페이지예요, 결국은. 그래서 기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장점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렇게 바로바로 출력해서 볼 수 있다는 건데 썩 그렇게 편의 기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피터라는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코딩용 프로그램의 편의성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용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도 다 끌어안고 있어요. 구글에서 VS 코드라고 검색하세요. 자, 여기 사이트 타고 들어가면은 여기 다운로드 버튼 있거든요. 클릭해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얘는 설치할 때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운 받으신 프로그램 실행한 다음에 그냥 무조건 넥스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가 완료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커먼 애가 뜰 거예요. 자, 1교시 때 같이 얘기했던 내용 간단하게 이제 요약된 텍스트 뭐 중간중간에 필기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정리 필요하실까봐 제가 잠깐 띄워놓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제 설치 진행하는 시간 동안 한 5분 정도 잡으면은 1교시가 5분만 남게 돼요. 조금 애매하니까 1교시 진행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다 지워도 되죠, 이제? 이 화면은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2교시 내용은 아까 설치했었던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이제 볼 건데요. 써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일단은 깔고 나면은 프로그램이 되게 기분 나쁘게 영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 확장팩을 깔 겁니다. 요즘 코딩 관련된 프로그램들이요, 자체적인 기능은 별로 없어요. 뭔가 이렇게 확장팩을 깔아서 자기 입맛에 맞게 갖고 가는 식이에요. 자, 왼쪽 메뉴에 아이콘 보시면은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지금 이걸 새로 설치하신 분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코리안이라고 검색하면은 한글 언어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스톨 버튼 누르시면 설치가 되고요. 자, 지금 같이 설치해 주세요. 설치가 끝나고 나면 금방 돼요. 설치. 오른쪽 구석탱이에 적용하려면은 재부팅 하세요 라는, 다시 시작하세요 라는 팝업이 떠요. 요거 파란색 버튼 누르시면은 재가동하면서 한글판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치하실 거는요, 파이썬이라고 검색해서 관련된 게 되게 많은데, 요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하나만 일단 까시면 됩니다. 이거 깔면은 몇 가지가 같이 깔려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폴더를 만들 거예요. 바탕화면에다가는 만들지 마세요. 왜냐면 컴퓨터 자체가 학원 컴퓨터가 공용 PC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후에 오니까 바탕화면에다 파일 저장하면은 오전에 이 강의실 쓰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거 뭐지? 하고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D 드라이브 같은 데다가 만드시고, 이거 임자 있는 폴더다 라는 거를 좀 티를 팍팍 내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 이름으로 폴더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할 때는 아까 만들었었던 개인 폴더 있죠? 저는 제 USB에 파이썬 데이터라고 만들었어요. 이거를 앞으로 편의상 작업 폴더라고 할게요.
이 작업 폴더를 먼저 이 프로그램에 걸어주기 시작해야 돼요. 왼쪽에 보면은 폴더 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 눌러서 방법이 세 가지예요. 요거 눌러서 내가 만든 폴더 선택하고 폴더 선택.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럼 여기 요 아이콘 눌렀을 때 탐색기라는 게 생기는데요. 여기서 내 폴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파일 메뉴 밑에 폴더 열기. 이게 아까 그 버튼이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냥 폴더를 화면 중앙에다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왼쪽에다 넣으면 안 되고 화면 중앙에다가 오른쪽 영역에다가 폴더를 갖다 넣으면은 그 폴더가 열려요. 자, 지금은 뭐 따로 필기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같이 따라와만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화는 다 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은 그 단톡방 상단에 유튜브 재생 목록 주소, 그 주소로밖에 못 들어와요. 그 다음에 줌 참여 주소 이렇게 정리해서 상단 공지에 띄울 거니까 혹시 필기가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그 영상 돌려보고 다시 천천히 정리하세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 메뉴 밑에 새 파일. 자, 이렇게 하면은 상단에서 몇 가지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이 untitled1.ipynb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와 있거든요. 이 동그라미의 의미가 이 파일이 지금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일단 파일을 만들면 다짜고짜 저장부터 하세요. 저장할 때는 그냥 컨트롤 S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테스트 파일이니까 파일 이름을 first라고 정의할게요. 파이썬이 잘 됐는지 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이름으로나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간단하게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 출력하는 파이썬 코드만 작성해 볼게요. 프린트 헬로 월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은 요 옆에 있는 요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 컴퓨터에서 지금 파이썬을 최초로 가동하는 거예요. 최초 한 번에 한해서. 두 번째부터는 안 해도 되는데 최초 한 번에 한해서 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자, 추천 확장 설치 사용이라고 뭔가 깔겠대요. 얘가 필요한 거를 또 깔아야 돼요. 요걸 선택하고 뭔가 막 깔아요. 그럼 이제 뭔가 선택하겠대요. 뭔가 깔겠다 그러면 깔아주고요.
그리고 이런 보안 경고 나오면 액세스 허용 누르시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창은. 자, 설치가 되는 동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중간에 뭔가 선택하라고 위에 또 나오면은 그냥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게 안 나오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면은 실행 버튼 눌렀을 때 바로 밑에 이렇게 결과가 뜨는 스타일이고요. 요 코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코드 블록이 또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A는 100이다, B는 200이다, 또 다른 블록에 하고서 또 코드 만들어서 프린트 A 더하기 B 라고 하면은 앞에서 실행했었던 블록의 내용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가져가요. 그래서 코드를 작성할 때 이걸 코드를 따닥따닥 이제 단위별로 쪼개서 작성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런 식의 환경이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이제 코드를 덩어리를 하나 짜놓고 한꺼번에 실행을 해요. 보통 이제 실행 버튼 누르면 코드가 처음부터까지 다 실행돼갖고 되는지 에러가 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 분석은 앞에서 짠 코드 결과에 따라서 다음 코드 내용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놓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짜고서 결과 보고 조금 짜고 결과 보고 그렇게 내용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프로그래밍의 느낌은 아니고요, 뭔가 내용을 서술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봐가면서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쪼개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냥 손 놓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맨 마지막 블록에 지금 편집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다른 데를 수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마우스 손 가는 게 좀 귀찮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출력을 모두 지운다는 버튼 있어요. 요거 누르고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코드를 막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엔터. 그럼 실행이 됩니다. 자, 거기서 다시 엔터를 누르면은 또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블록에서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수정 모드가 되고요. ESC를 누르면은 이동 모드가 돼요. 방향키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수정하고 싶은 데서 엔터, 수정이 끝나면은 ESC 눌러서 다른 블록으로 이동, 엔터 ESC. 자, 그 다음에 수정 모드건 이동 모드건 간에 거기를 실행만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엔터예요. 컨트롤 엔터. 쉬프트 엔터도 있는데 쉬프트 엔터는 거기를 실행하고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요.
더 이상 이동할 블록이 없으면은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작성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거 실행하면 글자가 생각보다 좀 작아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이거는 각자 개인 취향에 따라 좀 다르겠죠? 왼쪽 밑에 보시면은 톱니바퀴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설정입니다. 얘를 누르면은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럼 여기 바로 화면 중앙쯤에 폰트 사이즈라고 해서 글자 크기가 있거든요. 요거를 적당히 원하시는 값으로 고치세요. 저는 한 16이나 18 정도 놓고 쓰는데 저장 버튼은 따로 없어요. 값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아무래도 저는 앞에서 이제 빔 프로젝트로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더 크게 해놔야겠죠. 자, 지금 first.ipynb라고 하는 요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스 코드예요. 요 파일을 작업하고 있는 건데 작업 폴더 안에 가보면 실제로 그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윈도우에서 내가 직접 폴더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다른 파일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면 여기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요. 한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를 하건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름을 바꾸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직접적으로 드래그해서 옮기건 이렇게 해도 윈도우 상에서도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폴더에서 이름 바꾸기, 복사, 붙여넣기, 파일 이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윈도우에서 하는 그 작업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지 마세요. 그냥 편한 방법 쓰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약간의 재미 요소예요. VS 코드 테마라고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 포스팅이 되게 많이 나와요. 국산 블로그, 우리나라 블로그도 이렇게 테마 10종 추천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은 2024년 베스트 테마 23개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글을 타고 들어가서 보면은 대부분 스크린샷하고 테마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이걸 쭉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를 찾아보세요. 수정이 제일 좋으면 순정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셔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자, 여기 GitHub 다크 뭐 원 다크 프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가 있어요. 에바 다크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마음에 드는 거를 찾으면은 아까 다시 이 확장팩 여기서 그 테마 이름을 검색을 하세요. 네, 그럼 이제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비슷비슷한 게 되게 많으니까 이제 선택을 해가면서 좀 이제 고르셔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테마를 선택하면은 걔를 설치를 하세요. 그러면 테마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 색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미세하게 바뀝니다. 나중에 또 따로 변경하고 싶으면은 다시 설정 메뉴 안에 보시면 테마 밑에 색 테마라고 있습니다. 테마 밑에 색 테마. 그럼 여기에 이제 깔려있는 모든 테마가 나오니까 방향키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은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돼요. 네, 저는 밝은 색상으로 선정을 할게요. 빔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요. 자, 비슷한 걸로 여기 파일 탐색기를 누르면은 여기 파일 아이콘들 나오잖아요. 이 아이콘들도 테마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콘이라고 검색하면은 여기 테마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보고서 이쁜 거 고르시면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거, 이쁜 거 고르시면 돼요. 아이콘은 이 머터리얼 아이콘 테마라고 하는 얘가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써요. 보시면은 다운로드 수가 이렇게 제일 높거든요. 보통 저도 이걸 그냥 깔아서 씁니다. 선택해주면 되고요. 얘도 만약에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설정 밑에 테마 밑에 파일 아이콘 테마 선택하시면은 깔려있는 아이콘들 이렇게 바꿔가면서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일종의 재미 요소니까 저는 테마를 뭐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꿔요, 최소. 맨날 똑같은 화면 보면 좀 질리거든요. 자, 마지막 설정입니다. 다시 요 톱니바퀴 눌러서 하위에 있는 설정. 톱니바퀴 눌러서 하위에 있는 설정. 그럼 이제 설정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검색 기능이 제시가 되는데 검색어는 라인 넘버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 결과 나오는 것 중에 노트북 라인 넘버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ON으로 바꾸세요.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코드 블록 왼쪽에 소스 코드 라인 번호가 보여요. 요거 설정한 거예요. 필요 없으면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 도움 필요하신 분, 녹화는 지금 다 되고 있으니까요. 뭐 내용 텍스트 따로 필기 정리하실 분들은 나중에 녹화 영상 다시 확인하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에 이제 같이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좀 놓친 부분이 있다 싶으신 분 지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준비는 다 된 것 같고요. 자, 갑자기 유튜브 들썩이니까 좀 이상하죠? 잠깐만 틀어봅시다. 요즘은 이혼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하죠. 근데 이게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이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비해 많아진 건 맞아요. 한 20년 전까지는 이혼 건수가 증가해 왔어요. 특히 2003년에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했냐? 인구학적인 요인이 큰데요. 이게 약간 결혼 정년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혼 정년기 비스무리한 게 좀 있거든요.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가 보통 40, 50대라고 하는데 고점을 찍은 2003년 당시에는 40, 50대가 그 유명한 베이비붐 세대였어요. 많이 태어난 세대인 만큼 결혼도 많이 하셨고 딱 저 시기에 이혼도 많이 하신 거죠. 물론 인구학적인 요인 말고도 경제나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요. 일단은 여성들의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해졌잖아요. 사회 진출도 활발해졌고 재산 분할이라는 제도 역시 정착이 됐으니까 또 사회적으로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부분이 있죠. 요즘은 미디어의 역할도 큰 것 같아요. 돌진들이 연애하는 방송이 많죠. 얼마 전에 배우 황정음 씨가 이혼을 했는데 직후에 방송에 나와서 자학개그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반응이 되게 좋았죠. 그 걸그룹 주얼리 출신의 이지연 씨도 이혼하고 혼자 힘들게 육아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방송으로 보여준 바 있는데 꼭 화려한 돌싱이 아니라고 해도 응원하는 시선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쭉 어쨌든 2003년에 이혼 건수가 고점을 찍고 그 뒤로 20년 동안 천천히 내려오면서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구학적인 요인이 크죠. 출산율은 떨어지고 결혼하는 청년은 줄고 딱 그만큼 이혼 건수도 감소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단순히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하는 상황 말고도 이혼자들의 이혼율까지 줄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결혼을 하면은 이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혼인 지속 기간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조금 더 오래 버티고 지속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 전에 부부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고 결혼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아진 거죠. 요즘에 이혼들 엄청 한다길래 마구잡이로 하는 줄 알았더니 막상 세간의 인식이랑은 다르게 구석에서 몰래 트렌드가 바뀌고 있었나 봐요. 왜 그럴까? 몇 가지 분석이 나오는 게 일단은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 말은 즉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조금 더 준비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하게 결혼하고 싶지 않다,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거의 모든 청년들이 앵무새 마냥 떠들고 있거든요. 모아놓으면 합창단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만이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엄격해졌죠. 기준에 안 차는 상대랑 결혼해가지고 힘들게 살 바에는 그냥 혼자 살겠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결혼을 더 많이 하는 추세로 가고 있죠. 결혼 시장이 양극화가 되고 있고 소수 정예만 결혼하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만큼 인격적으로 미성숙할 때 결혼해서 못 볼 걸 다 보여준다거나 경제적으로도 힘드니까 맨날 싸운다거나 그런 가정들이 조금은 줄고 있고 그래서 이혼율이 떨어진 게 아닐까 이런 분석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내피셜인데 요즘에 청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요. 그만큼 나랑 안 맞는 사람 잘 맞는 사람도 잘 구분하고 그래서 결혼 상대도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선택 실패가 조금 줄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주 옛날에 비하면 이혼을 많이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은 이혼이 감소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영상은 이혼 전문 법무법인 재연에서 간단하게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원래 변호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스튜디오가 없어가지고 아쉬운 대로 이렇게 자문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돌싱글즈라고 돌싱분들 모아놓고 재혼 상대를 찾는 예능 프로가 있거든요. 제가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건데 거기 나오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혼이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없더라. 나만 이혼한 것 같아가지고 나만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나오신 분들이 30대거든요. 근데 전체 이혼 인구 중에서 30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결혼은 30대에 거의 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하지만 이혼은 모든 연령층에서 골고루 분산돼서 하니까 30대 기혼 인구에 비해서 30대 이혼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건 40대인데 남자는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에 많이 하고요. 보통은 결혼도 남자가 여자보다 늦게 하니까 이혼도 남자가 늦게 한다고 나오는 거죠.
없어질 거라고 호들갑 떠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면서 이런 이혼 정년기 역시 밀리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혼이 약간 잘 뭐 아니면 쓰면은 도가 된 되지 감이 있어요. 않냐 한 번 하면서 결혼을 하면은 오래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원리를 반면에 아는 이혼을 할 거면 사람들은 그냥 아싸리 그냥 이해가 초반에 해버리는 무서워하지 그런 않아요. 신혼 이혼도 있는데 왜냐면 특히 신혼 배가 이혼이 젖대고 굉장히 사람을 쿨해졌대요. 한 직접적으로 1, 2년 정도 살아보고 따라가는 테스트 한번 거고. 해보고 아 우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지속해봐야 파국일 것 같아. 나는 인격의 그거를 입힌 이제 정도를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할 수 생각하는데 있으니까 너의 인격은 이분하게 있지 않았어요. 더 늦기 전에 최대한 인간적인 빨리 멋있는 각자 살 길 찾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빠르게 판단해서 이혼을 한답니다. 한번 찍먹해보고 이 자, 맛에 안 거기부터 이제 맞으면 여기를 바로 그냥 뱉는 얘기를 거죠. 시작할 자문해주신 건데 변호사님께서 이 이혼 전문 변호사 경력만 11년 차인데 지식한입이라고 이분이 하는 진행해보신 모든 채널을 사건 제가 중에 제일 틀어드릴 빨리 이혼한 이유는요. 케이스가 뭐냐면 이런 그래프 몇 개 보여드리려는 이혼 인구에 게 비해서 목적이 30대 이혼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건 40대인데 남자는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에 많이 하고요. 보통은 결혼도 남자가 여자보다 늦게 하니까 이혼도 남자가 늦게 한다고 나오는 거죠. 수업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점점 결혼 정년기가 어느 정도의 늦어지면서 이런 이혼 정년기 역시 밀리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혼이 약간 뭐 아니면 도가 된 감이 있어요. 한 번 결혼을 하면은 오래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진 반면에 이혼을 할 거면 그냥 아싸리 그냥 초반에 해버리는 그런 신혼 이혼도 있는데 특히 신혼 이혼이 굉장히 쿨해졌대요. 한 1, 2년 정도 살아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아 우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지속해봐야 파국일 것 같아. 나는 인격의 익힘 정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너의 인격은 이분하게 있지 않았어요. 더 늦기 전에 최대한 빨리 각자 살 길 찾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빠르게 판단해서 이혼을 한답니다. 한번 찍먹해보고 입맛에 안 맞으면 바로 그냥 뱉는 거죠. 자문해주신 변호사님께서 이혼 전문 변호사 경력만 11년 차인데 이분이 진행해보신 모든 사건 중에 제일 빨리 이혼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식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그대로 상담받으러 온 케이스가 있대요. 어떻게 된 사연인가 보니까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길인데 아내분은 자고 있었대요. 근데 남편분이 승무원한테 쪽지를 준 거죠. 건달을 한 건데 야, 이 각을 본다고? 아, 간도 크다. 지방간인가요? 필러 맞으신 부분일까요? 그냥 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와이프 옆에서 당연히 걸렸죠. 아내분이 잠에서 깨가지고 보고서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로펌으로 오신 거예요. 이런 병신새끼랑 못 살겠다고. 사실상 결혼 생활은 하루도 안 한 거죠. 근데 요즘은 이런 빠른 선택이 또 쉬운 게 혼인 신고를 바로 안 하죠. 한번 살아보고 하는 분들도 많고 저에게 신고를 하면은 청약이나 대출에서 불리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생인생 찾아가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특히 애도 잘 안 낳죠. 나도 신혼 좀 즐기다가 늦게 낳는 편이고 애가 없으니까 이혼을 결정하는 게 쉬워요. 심지어는 애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애 때문에 참고 산다.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죠. 가정에 불화가 있고 이미 망가진 가정인데 이런 가정을 억지로 붙잡고 유지하는 게 정말 아이를 위한 걸까? 당장 부모가 불행한데 이 불행이 아이한테 전가되고 있는데 매일 싸우는 걸 보고 자라는데 이혼해서 아이가 상처를 받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도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신다고 해요. 대부분의 그리고 요즘 데이터들은 좀 사회나 주제, 간단하게 할 가정을 위해 텐데 희생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나 자신의 데이터 행복, 정신적인 분석하면은 건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기도 했고요. 몇 그래서 가지 이혼 과정도 진흙탕 싸움은 조금 줄었고 상대적으로 깔끔한 이혼이 많다고 합니다. 치열하게 소송 이혼을 하기보다는 조정 이혼,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혼인 기간이 짧아가지고 재산 분할 할 것도 별로 없고 심지어는 이혼 후에도 쿨한 경우가 많대요. 자녀랑 같이 놀러 가는 경우도 많고 학부모 상담도 같이 받는다 그러고 심지어는 잠자리를 갖기도 한대요. 미국인가요? 자, 그리고 요즘은 또 신혼이혼의 반대로 황혼이혼이 많다고 하죠. 결혼생활 20년, 30년 잘 유지하시고 50대, 60대가 되서야 뒤늦게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그걸 남자는요 가지고 전체 이제 이혼의 처음에 절반 가까이가 50대 이상에서 그런 나온대요. 거예요. 여자는 거의 40% 가까이 나오고 왜 이렇게 많이들 하냐? 뭐 당연한 얘기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이 가벼워질 나이죠. 그동안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젠 애들도 컸고 가족한테 헌신만 하고 살았는데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내 인생 찾아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대요. 이런 생각이 또 밸류가 높아진 게 마침 또 기대 수명이 증가했잖아요. 아직 살 날이 많습니다. 내 인생을 쭉 찾아가기에 이렇게 그렇게 분석을 늦은 나이가 해가면은 아니에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냐가 되게 중요해진 거죠. 오히려 요즘은 자녀들이 이혼을 권하기도 한대요. 이렇게 사실 거면 그냥 갈라서시라. 이게 이제 우리 다 마지막 컸고 우리 핑계 그만 대고 결론이거든요. 당신도 당신 인생 찾아가셔라. 그런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또 재밌는 게 X축은 일본에서 온 문화 중에 연령이고요.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인데 Y축은 이혼을 하지는 치킨 않고요. 요금이야.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유지를 하는데 왜냐면 그 사실상 당시에 이혼이란 이제 다를 바가 일- 없는 상태로 1등급, 각자 인생을 사는 2등급, 방식이라고 해요. 3등급 약간 방식이 이성이나 부부로서의 관계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리고 가족이나 부모, 친구로서의 관계가 필요할 때 이런 조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빨간색 부부나 커플 관계가 되게 점은 다양하잖아요. 사망, 그래서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파란색 분들 점은 중에도 생존. 일반적인 법률은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이나 부모, 동그라미는 이혼 같은 케이스가 되게 여성,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모는 사실혼 남성. 관계에서 이혼 상담을 오신 경우가 이걸 되게 데이터를 많아졌대요. 우리 집계해서 유럽화가 돼가고 시각화를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은 이미 동거나 사실혼이 되게 그럼 일반화가 돼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있는 게 이혼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외적으로 밝히는 이유는 성격 차이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구구절절 말하기 싫을 때 성격 차이로 퉁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정글 차이라고 하든가. 그리고 그런 사유가 있대요. 배우자가 맞벌이를 거부하는 거, 결혼하고 나서 일을 그만두고 휴직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로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낮은 육아 참여도 역시 꽤 흔한 이혼 사유라고 해요. 그리고 요즘은 주식 같은 거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빠르게 늘고 있는 이혼 사유 중에 과도한 투자 혹은 투자 중독이 또 있대요. 몰래 위험한 투자 같은 거 많이 하다가 그 탕진해가지고 이혼당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참 여러 가정 망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줄고 있는 이혼 사유도 있는데 도박 중독이 줄었다고 합니다. 도박을 할 필요가 없죠. 투자란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는 협박 도박이 많으니까. 그 변호사님이 겪은 가장 특이한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똥이었대요. 배우자가 항상 밥 먹다 말고 화장실을 가는데 문을 열어놓고 이게 일을 본다는 거예요. 제발 좀 닫고 싸라고 몇 번을 이렇게 싸웠는데 결국은 안 고쳐져가지고 진짜로 이혼을 했대요. 자 여러분 이런 분도 결혼을 합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또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역시 외도라고 합니다. 보통 유흥업소를 이용하거나 원나잇 같은 거를 해도 외도로 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외도가 진짜 많아가지고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게 외도래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바람을 펴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참고 사는 시대가 아니죠. 용서하고 뭐 기회 주고 이런 거 없이 시원하게 이혼을 박아버리니까 외도로 인한 이혼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간통죄가 폐지된 것도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것도 불륜이 증가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시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은 불륜을 잡아내는 게 더 쉬워졌대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증거를 여기저기 남기니까 뭐 스마트폰, PC, 블랙박스, 웹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 주로 어디서 그렇게 바람을 피냐? 30, 40대는 직장 동료가 압도적으로 많대요. 오피스 와이프 허즈밴드가 그렇게 많답니다. 당연한 현상이죠. 한창 일할 그 정도의 때고 만나는 아웃풋을 사람들과 이제 일하다 만나는 내는 사람이니까 과정을 주변에서 보는 만나는 게 거죠. 소개를 만나진 않을 열흘 거 아니에요. 나 바람 피고 싶은데 소개 좀 해줘 이러진 않으니까. 그리고 50대 이상은 주로 동호회라든가 동창회가 많다고 합니다. 슬슬 자, 첫 번째 파일 드렸고요. 첫 번째 파일 드린 거는 이제 이렇게 그 작업 폴더 안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PDF 파일로 되어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PDF라고 검색을 하시면 확장팩 가는 프로그램에서 PDF라고 검색하시면 VS 코드 PDF라고 나오거든요. 얘를 까시고 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PDF 열람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개요에 관련된 거고요. 보통은 이제 수업 시작할 때 그날 할 분량을 이제 미리 배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PDF로 다 변환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오늘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배포할게요. 자, 텍스트는 되게 열심히 정리해서 적긴 했어요. 다 제가 만든 소스 코드는 순도 100% 제가 만든 건데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공 서적이나 아니면은 시중의 자격증 책 혹은 인터넷 게시글 같은 걸 이제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분석 입문이고요. 기본 개념은 통계에서 시작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요약하면은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다. 거창하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데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현상을 관찰해 갖고 그 관찰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뭘 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1년 너무 길다. 일주일 동안 매 시간마다 기온을 측정해서 종이에 적었다. 그럼 그게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관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쪽, 사회복지라던가 뭐 그런 쪽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설문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 항공 쪽이라 그랬나요? 뭐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때는 실험을 통한 결과치를 이제 수집하기도 하겠죠. 데이터의 수집 방법은 각자 일한 그 속해 있는 분야에 따라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집계하고 통계내는 방법은 다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힘들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씩 인구총 2년인가 4년인가 한 번씩 인구총 조사하는 거 하잖아요. 온 동네 통장내리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 사는지 안 사는지부터 조사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하루에 4페타바이트의 정보가 생성이 된대요. 1페타바이트가 여러분들 외장하드 1테라짜리 생각하시면 1테라짜리 외장하드 1024개가 1024개가 1페타바이트예요. 그러면 외장하드 하루 4080여 개 정도의 데이터가 하루에 생산된다는 거야. 옛날같이 전통적인 수집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가 많질 않아요. 고작해야 뭐 실험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면 시뮬레이션으로 실험한다 그러면 한 30번 하기도 힘들걸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수치값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요즘은 사람들이 인스타에 쓰는 글들만 갖다가 모아서 분석한다고 쳐봐요. 하루치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손으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컴퓨터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그렇게 인스타 같은 데 많이 싸질러진 글들, 많이 이제 생산되는 글들은 불확실한 것도 많잖아요. 못 믿을 글들도 많고. 그런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컨텐츠를 수집해갖고 거기서 정보를 뽑고 적절한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이 정보를 내가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의 트렌드를 읽어서 뭐 회사 같으면은 다음 분기에 출시할 제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통계예요. 그거를 학문적으로 요약한 게 통계학이고요. 통계 단계는 일단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수집이 먼저입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여기 있는 5분이 학교 조별 과제 한 조라고 쳐보죠. 근데 그 과제가 설문조사에서 거기서 뭔가 보고서를 쓰는 거야. 그러면은 애당초 설문조사를 각각 이제 100명씩 맡았다고 해요. 그럼 그걸 이제 엑셀에다 정리를 하는데 5명이 정리한 엑셀 파일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양이 다 똑같을까?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의 수집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면 걔네가 딱딱 각 맞춘 것처럼 일치할 가능성이 막 크지 않다는 거예요. 걔네들을 이제 일괄되게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전처리라고 해요. 분석하기 전에 먹기 좋게 잘 다듬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데이터 요약을 합니다. 이걸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이 메가스터디 아카데미 하루 방문객 이거를 1년치를 모으면 하루에 몇 명씩 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최소한 그거를 월 단위로 합계를 낸다던가 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몇 월 달에 방문객이 제일 많은가, 몇 월 달에 방문객이 가장 적은가를 알 수 있다면 방문객이 적은 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던가 하겠죠. 그런 과정이 데이터 요약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추론 단계예요. 여기 일반적인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 요약 과정에 집중해서 내용을 볼 겁니다. 마지막 날 추론이 어떤 건지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 이제 요약 통계를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고요. 추론 통계를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요. 자, 요약을 다른 말로 이제 기술 통계라고도 하고요. 얘네는 이제 데이터를 말 그대로 요약한 대로 설명하는 거에 중점을 둬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받는 월급을 집계해서 전체 월급 평균을 구한다. 추론 통계는 요약을 넘어서 어떤 값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 학교 전교생이 5만 명이다. 모든 학과 다 때려박아서 5만 명이다. 그럼 5만 명의 평균 키를 구해라. 가능할까요?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학과별로 대표 5명씩만 뽑는 거야. 그래서 5명의 평균 키를 구했더니 170이래. 학과별로 5명씩 뽑아서 평균 쟀더니 170이야. 그러면은 우리 학교 전체 학생의 평균 키는 대충 171에서 169 사이가 아닐까? 요 정도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추론 통계라고 해요. 자, 근데 학과별로 5명씩 뽑아서 평균 키를 뽑았더니 170이래. 그랬더니 이 170이라는 값이 요 20명에서만 발생하는 거야. 또 무작위로 5명을 뽑았더니 그때는 150이 나와. 그러면 이거 못 믿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5명씩 뽑았을 때 평균 키가 170이 나올 확률이 대충 95% 이상이면은 170이다 라고 퉁쳐요. 그래서 무작위로 뽑았을 때 어떤 수치값이 나올 확률을 계산한다. 정의는 이렇게 들어가요. 자, 요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단위로 배울 거예요. 보통 통계에서는 T테스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진도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뒤에 있는 내용 마저 보고요. 그래도 오늘 코딩 조금 할 거니까 코딩 준비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시 반에 봅시다. 자, 3교시 진행할게요. 마지막 교시죠? 자, 단톡방에 그 파일 다시 한번 또 전달해 놨으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 받으시면 되고요. 이준서님 입실에 있고, 그다음에 강현지님, 김현두님, 한혜정님 안 계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주요 개념들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하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학 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계학 개론이고, 그래서 지금 배포해드린 이 파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학 처음 시작할 때 등장하는 주요 용어들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제일 필요한 게 이제 모집단과 모수라는 건데요.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모라는 건 한자어로 풀면은 이제 부모 집단이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게
전체 학생의 모수는 모집단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전체 학생의 평균 키를 알고 싶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모집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집단 전체를 뜻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 학생의 키를 조사한다라는 게 웬만해서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개체를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자, 이때 이 모집단의 그 개체 하나하나, 그러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을 이제 원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면 되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 때 학과별로 5명을 뽑아서 키를 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를 선정한 거를 표본 내지는 표본 집단이라고 해요. 자, 모집단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 모집단이랑 무한 모집단으로 나눠지는데요. 대체로 이제 무한 모집단은 이제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한 모집단을 보통 씁니다. 무한 모집단이 들어가면 사실상 분석이 불가능해요. 자,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내는 대표값, 평균. 대부분 이 모수를 알 수는 없어요. 우리 학교 전체 학생의 평균 키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 개체수가 적은 유한 모집단이면은 진짜 노가다 하는 거죠. 모든 개체를 조사하면 알아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전체 학생의 평균 키를 알고 싶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알아낼 수 있긴 하겠지. 근데 그게 누가 그걸 다 조사하냐고요. 그래서 모집단을 알기 위해 실제로 관측한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이라고 해요. 보통 샘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집단을 잘 반영하는 표본을 뽑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되게 많이 하는 분야가 의학 쪽이에요. 왜냐면은 모든 암 환자의 증상을 알아낼 수는 없으니까 일부 암 환자를 통해서 관찰한 걸 일반화하잖아요, 보통. 자, 그래서 이제 모집단으로부터 편의되지 않은 표본을 추출하는 절차를 확률화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표본 추출이라고도 해요. 편의되지 않았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의 평균 키를 내가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학과별로 대표적으로 5명씩만 뽑는다고 할 때 싹 다 남자만 뽑았어. 혹은 싹 다 여자만 뽑았어. 그러면은 분명히 남자 여자 사이에 평균 키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한쪽 성별만 그렇게 조사를 하면은 이건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되겠죠. 그런 걸 이제 편의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남자랑 여자 비율이 5대5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좋겠죠. 이런 확률화 절차에 의해서 추출된 표본을 확률 표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학과별로 5명씩을 선정을 하는데 우리 학과 학생들을 이제 키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는 여기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 5명을 뽑던지, 아니면 여기서 1명, 여기서 1명, 요쯤에서 3명을 뽑던지, 이런 식으로 뽑는 게 골고루 뽑히겠죠. 근데 어떤 그 조사 과정에서 얘가 결석했어, 그날. 그럼 얘는 표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때 생기는 오차를 표본 조사의 오차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표본 추출 방법에서 기인하는 오차, 이거를 이제 표본편이라고 하고요. 표본 추출 과정에서 특정 대상이 다른 대상에 비해 우선적으로 추출될 때 생기는 오차다. 아까 여기에 다시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학과에서 이제 평균 키를 조사하기 위해서 학과별로 5명을 뽑는데 그날 출석한 사람 위주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석한 대상이 결석한 사람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추출될 때 생기는 오차. 만약에 키가 가운데 있는 애들이 그냥 싹 다 결석을 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뽑겠죠. 그러면 그거는 평균 키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데서 나오는 오차를 표본편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확률화라는 작업을 위해서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작업까지는 잘 안 하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 오차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평균 키를 조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175야. 근데 잘못 적어서 170이라고 적었어. 이건 조사한 사람이 실수한 걸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생기는 오차는 비표본 오차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론부터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용어들을 한 번쯤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쯤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 보기라도 이제 잘 찍을 수 있고, 내지는 여기 있는 용어들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제 수업 때 교수님이 하는 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는 있겠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전공서적의 개론적인 부분을 제가 수업 컨텐츠로 이제 가져온 거다 보니까, 물론 지금 요 파일만 지나가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상황을 코드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지루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할게요. 자, 그럼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학과에서 5명씩 뽑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1번부터 끝번까지 번호 쭉 부여한 다음에 그냥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로 5개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과 전체 정원이 50명인데 이 중에 한 명이 뽑힐 확률은, 전부 다 경쟁률 50대 1이잖아요. 그래서 각 샘플은 선택될 확률이 동일합니다. 자, 랜덤 표집 방법에는요, 비복원이랑 복원 추출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로또에 비유하면 돼요. 로또가 64개인가요? 62개? 대충 60개라고 칩시다. 60개 중에 공을 하나 뽑잖아요. 그러면 한 번 뽑았던 공을 통에다 다시 넣나요? 아니면 빼놓나요? 빼놓죠. 그럼 다음 공 뽑을 때는 59개 중에 하나 뽑는 거죠. 이거는 비복원 추출이에요. 자, 로또 추첨을 하는데 공을 하나 뽑았어. 번호 확인했어. 그걸 다시 통에다 넣었어. 그러면 복원 추출이에요. 대체로 비복원 추출을 쓰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개통 추출법이에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설명했던 게 이 개통 추출법인데요. 뭐냐면은, 랜덤은요, 우리 학과 전체 5만 명 중에서 무작위로 200명을 뽑아서 평균 키를 재는 거고, 개통 추출법은 그 안에서 그룹을 짓는 거예요. 학과별로 그룹을 짓는 거야. 그래서 이걸 쭉 나열한 다음에 만약에 5개씩 하겠다 그러면은 5번째, 그 다음에 또 5번째, 또 5번째,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뛰는 거예요. 집락 추출법은 군집을 이렇게 잡아놓고 요 안에서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칭화 추출법이라고 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사한 원소끼리 묶어놓고 거기서 이제 랜덤적으로 뽑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추출법 중에서 요걸 다 정리한 이유는 제가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 어떤 그 사례에 대한 지문이 나온 다음에 이 사례에 적합한 추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 문제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추출 방법을 뽑았어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그냥 랜덤 표집을 합니다. 추출 방법은 이제 그 정도, 그냥 그림만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자, 모집단의 평균을 모수라고 하죠. 우리가 진짜 알고자 하는 값은 모수예요. 근데 이걸 계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이라는 걸 추출하죠. 이 표본의 평균을 통계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과별로 5명씩 뽑아서 평균 키를 낸 걸 통해서 우리 학교 전체 학생의 평균 키를 유추한다고 계속 표현하잖아요. 전체 학생의 평균 키가 모수란 말이죠. 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표본에서 얻은 값. 그러니까 학생 5명씩 뽑는 거를 다시 뽑으면 이 평균 달라지겠죠. 자, 지금 이 첫 번째 파일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뽑는 방법을 이제 파이썬 코드로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거비를 예시를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한 가구당 평균 주거비를 알아보려고 한대요. 그럼 전국의 모든 가구 주거비를 설문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1000가구에 방문해서 주거비를 조사한 거예요. 이때 모집단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 표본은 랜덤으로 뽑은 1000가구. 이거는 그럼 랜덤 추출법이죠. 모수는 대한민국의 가구당 평균 주거비, 통계량은 표본 1000가구의 평균 주거비. 네. 요 내용과 요 표를 요 표만 기억하시면은 첫 번째 파일은 성공적으로 요점 뽑은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모집단이라는 걸 선정을 했다면 이 모집단으로부터 실제 키를 조사합니다. 그걸 측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조사 또는 실험을 통해 관측단자를 확보하는 과정이고요. 이거를 이제 왜곡되지 않게 잘 반영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학과별로 5명씩 뽑아서 과대한테 알려달라고 했어. 학생회에서 각 과대한테 5명씩 뽑아서 키를 조사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떤 애는 175cm, 171cm, 168cm, 162cm 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어떤 애는 1.75m, 1.71m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낸 거야. 계산하려면은 단위를 통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센티미터 단위로 조사를 해오고 어떤 애는 미터 단위로 조사를 해오는 거야.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단위를 전부 다 미터 단위로 바꾸던지 전부 다 센티미터 단위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전처리라고 해요. 이 전처리가 끝나면 싹 다 더해서 한꺼번에 평균을 낼 수도 있겠지만 학과별로 평균 키를 재는 거죠. 뭐 컴퓨터과, 뭐 정보처리학과, 뭐 전상 무슨 과별로 평균 키를 내서 학과별로 평균 키가 어디가 크더라 이런 걸 나타낼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데이터 요약, 기술 통계 내지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영어로 줄여서 EDA라고 해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평균이긴 하지만
그것 이외에 좀 더 다른 값들이 있어요. 평균, 중간값, 사분위수 같은 요약 통계량을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를 작성합니다. 대체로 일반적으로 통계를 낸다라고 하면은 평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쯤에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평균이 생각보다 그렇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평균의 함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유튜브 쇼츠에도 돌아다니는데 혹시 스토브리그 보셨나요?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는 아시죠? 몰라도 돼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짤로도 있네요. 요거예요. 자, 1985년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지리학과 졸업생들 평균 초봉이 1억 1천만 원 이상이래요. 자, 대학교 갓 졸업했는데 평균 연봉이 1억 3천만 원이었대. 그럼 저 학과 되게 유명한 거 보다, 그쵸? 실제로 드라마 장면이에요. 되게 유명한 그 통계의 확점을 나타내는 예요. 왜 저렇게 높았냐면은 저기 졸업생 중에 마이클 조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평균이 고만고만한데 한 놈이 혼자 핫캐리한 거야. 이게 평균의 함정이에요. 그런 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앙값, 사분위수, 분산, 표준편차 같은 각종 통계량을 다 긁어 모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모르긴 몰라도 어제까지의 일주일 평균 기온은 아마 영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루 딱 들어감으로 해서 평균 기온 뚝 떨어졌을 거예요. 오늘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평균이란 게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그 뉴스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봐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났어. 개발자 평균 연봉 억 단위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동안 코딩 붐 엄청 일었었잖아요. 그것도 평균의 함정. 뉴스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평균의 함정이. IT 산업 종사자의 평균 연봉을 조사하는데 일반적인 평사원부터 부장, 과장, 부장, 이사, 전무, 대표이사까지 다 조사를 해요. 평사원 5명의 평사원의 연봉이 보통 3천에서 4천이라고 칩시다. 갓 입사한 사람 4천이라고 칠게요. 4천만 원짜리 4명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이사인 거야. 대표이사는 그래도 연봉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5명의 평균 내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가 그래요. 그런 걸 평균의 함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값들까지 다 구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과정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추론 통계입니다. 보통 이제 추측 통계라고도 불러요. 자, 요거는 이제 모집단의 특성을 통해서 모수를 추측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을 의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 과정이랑 그 다음에 CDA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전반적인 시나리오,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은 제가 봐서는 적어도 이 과목을 다루는 학교 수업, 첫 학기 수업은 다 편안하게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다른 말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도 하는데요. 추론 통계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적인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대요. 사람이 손으로. 요즘 다 컴퓨터로 하는 거죠. 자, 분야별로 쭉 적어놨는데 뭐 요거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읽지는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요를 봤고요. 자, 전체적인 이제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공부할 거는 이제 numpy라고 하는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얘는 이제 파이썬에서 수학, 과학 연산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다스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이제 데이터 전처리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데이터 구조, 전처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전처리, 그 다음에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과정을 볼 거고요. 다섯 번째 단어는 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단원에서는 변수 간의 차이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신뢰 구간, 그 다음에 가설 검정, T-테스트라고 불리우는 건데 요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A-B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일곱 번째로 상관 분석.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볼 겁니다. 여기까지면은 웬만한 통계학과 1학년 커리큘럼은 다 꿰찰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제시해드리는 요 항목들 화살표 뒤로는 빼고요. 자, 여기서 이제 1번하고 2번은 기본적인 데이터 핸들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3, 4, 5번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 6번, 7번이 추론 통계. 이제 여기까지 정리되고 나시면은 이제 나중에 더 공부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머신러닝 들어가시면 돼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각자 작업 폴더에다가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단원별로는 좀 구별해가면서 봐야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파이썬 자체적으로는 어떤 데이터 분석적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파이썬에 각종 패키지를 깔아야 돼요. 확장팩을 깔아야 돼요. 그 확장팩을 패키지라고 해요.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싹 내장하고 있는 어떤 세트란 뜻이에요. 그 패키지라는 걸 설치하기 위해서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방법이 pip install 패키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 때마다 뭔가 설치하시는 명령어를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자, numpy 단원의 첫 번째 파일입니다. 자, 자료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까지 같이 넣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소스 코드 밑에 이렇게 출력되는 결과까지 같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이런 소스 코드들만 이제 실습을 진행하셔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numpy는 잠시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요 큰 기둥을 하나 잡읍시다.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리스트 배우셨죠? 리스트 배웠죠? 이 리스트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ND 어레이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리스트랑 비슷해요. 이 ND 어레이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시리즈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요. 이 시리즈가 또다시 업그레이드가 돼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파이썬 리스트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5, 10, 5, 15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파이썬 리스트의 특징은 리스트 안에 원소가 데이터 타입이 이것저것 막 섞여서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키를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170, 어떤 사람은 168.3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150 이렇게 문자열로 적으면 어떤 사람은 키 작성하라 그랬더니 트루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파이썬 문법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걸 집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ND 어레이의 가장 큰 특징은요, 모든 원소가 똑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강제해요. 시리즈는 이 ND 어레이라고 하는 형태, 보통 배열이라고 합니다. 이 ND 어레이를 가공한 건데 여기에다가 이름표를 하나씩 붙이는 거 마치 딕셔너리처럼. 딕셔너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딕셔너리가 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이름표를 붙여요. 시리즈는 엑셀이 이렇게 있을 때 엑셀로 보통 표 그리잖아요. 이 엑셀에서 세로축 줄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시리즈가 여러 개 모여서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그냥 엑셀 그 자체입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형식을 똑같이 맞추고 걔한테 이름표를 붙이고 그렇게 이름표 붙은 애들을 여러 개를 모으는 거죠. 키 아니면 몸무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점수 평균 점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이거를 모아서 마치 엑셀 표처럼 만든 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이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담당하는 게 판다스예요. 그리고 이 ND 어레이가 이제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형태인데 뉴머릭 파이를 줄임말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학적 계산이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구조 외에도 수치 계산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제 구현된 기능을 제공을 해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크기가 커질수록 저장 및 가공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해요. 얘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로 인식이 돼요. 보통 빅데이터 그러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분석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분석했던 데이터가 서울시의 아파트 주택가격 예측하는 모형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데이터를 150만 건을 수집했어요. 파이썬 리스트에 원소 150개짜리 리스트 코딩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거를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애예요. 자, 사용을 하려면 설치를 해야 돼요. pip install numpy 라고 입력을 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또 여시고요. 명령 프롬프트 여시고 pip install numpy라고 하시면 돼요. 하고 엔터 치면은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딸랑 짧게 나오고 많은데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뭔가 진행 막대 같은 게 보일 거예요. 패키지 설치하면 그냥 속 편하게 비주얼 스튜디오 한번 껐다 키세요. 자, 앞으로 수업 내용 전달해 드릴 때 이렇게 앞에 달러 기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명령어예요. 명령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명령어다라는 의미가 컴퓨팅 쪽에서는 달러 기호로 보통 표시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주피터 코딩할 내용입니다. 그 데이터 분석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경고 메시지 에러는 아닌데 얘가 우리한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은지 경고 메시지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블록에서 import warnings, 필터 워닝즈, 경고를 필터링하는 거죠. 이그노어. 그러니까 불필요한 메시지를 필터링해라라는 옵션입니다. 요거를 첫 줄에 걸어서 실행시키고 들어가면은 출력되는 메시지가 웬만해서는 결과값만 나와요. 불필요한 메시지가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설치한 numpy라고 하는 애를 import를 합니다. import라는 게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이 numpy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np라고 하는 객체 안에다가 때려박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기능을 그럼 np. 뭐 이런 식으로 호출합니다. 자, numpy가 들어가면 일단은 ND 어레이라는 게 생성된다 그랬죠. 리스트의 업그레이드 버전 배열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제공을 해요. 자, 리스트 타입은 서로 다른 타입 원소를 허용하는데 어레이 타입, 배열은 반드시 모든 원소의 데이터 타입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걸 빼고는 기본적으로 리스트랑 기본 특성 같아요. 인덱스 번호랑 길이가 존재하고요. 반복문으로 제어할 수 있고 인덱싱, 슬라이싱 모두 됩니다. 리스트 업그레이드 판이기 때문에 만들려면 리스트부터 시작해요. 리스트를 np.array라고 하는 함수한테 전달하면은 리턴 값을 받았을 때 얘가 ndArray예요. 데이터 타입 확인해 보면은 ndArray라고 나오죠. 출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리스트랑 기본 특성이 비슷해요. 리스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코드들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파이썬 명령어들은 제가 딱히 보충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오전에는 파이썬 또 방특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개하는 파이썬 기초 내용은 여기선 따로 언급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파이썬 기초 내용을 어떤 루트를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저랑 관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저는 이 정도 기능은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에서 그걸 안 다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갭이 생기면은 내용이 좀 동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지 말고 바로바로 질문을 하세요. 자,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리스트랑 똑같아요. 렌한테 주면은 원소 개수 리턴합니다. 그럼 5개라고 나오겠죠. 리스트랑 마찬가지로 인덱스 번호가 존재해요. 0번째, 1번째, 3번째 출력해요. 자, 13579니까 0번째, 1번째, 3번째, 137 나오겠죠. 반복문을 통해서 리스트를 쓰는 거랑 똑같아요. 에너미레이트라고 하는 함수는요, 여기에다가 리스트나 배열을 줬을 때 포문에서 변수 2개를 씁니다. 첫 번째 변수는 인덱스 번호고요. 두 번째 변수는 원소예요. 그래서 i 값을 출력하면은 0, 1, 2, 3, 4, 5가 되고요. v를 출력하면 1, 3, 5, 7, 9 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와 원소를 동시에 탐색하는 방법이에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리스트는요, 정수, 실수, 불림값 다 때려박아도 돼요. 근데 numPy는 얘를 numPy 배열로 바꾸면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 타입으로 바뀌어요. 이 ARR2를 np.array한테 주면은 정수, 실수, 그 다음에 true는 정수값 1하고 호환되죠. false는 정수값 0하고 호환되죠. 그러니까 결국 얘도 정수. 정수하고 실수 중에 뭐가 범위가 더 넓어요? 실수가 더 넓죠.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다 실수가 됩니다. 여기에 뒤에 점 붙어 있는 거는 점 0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실수 말고 다 정수로 만들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은 np.array 함수에다가 리스트 주고요.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는 파라미터를 추가적으로 주세요. int라고 주면은 ARR2에 있는 애를 모두 정수로 바꿉니다. 실수를 정수로 바꾸면 소수점 아래 모두 버리죠. 여기 요 코드는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빨리빨리 설명하고 있어요. 자,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문자열보다 표현 범위가 넓은 건 없어요. 뭐든지 따옴표로 감싸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문자열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모든 애들이 싹 다 문자열로 바뀌어요. 자, numpy 배열과 리스트는 상호 호환되기 때문에 numpy 배열을 리스트로 역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numpy에 들어있는 문자열 1점이다. 아까 다 문자열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numpy에서 쓰는 ndArray, 발음하기 불편하면 그냥 array 내지는 배열이라고 하세요. 배열과 리스트는 상호 변환이 된다. 리스트를 배열로 바꿀 때는 np.array라고 하는 기능을 쓰면 되고, 배열을 리스트로 바꿀 때는 리스트 함수 쓰면 된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갈 때
데이터 타입이 통일된다. 네, 요게 첫 번째 교환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한 10분 정도는 단축했어야 되는데